방어 기제에 대한 심리치료적 접근. 필자는 앞에서 경계선 내담자의 특징적인 분열 기제와 이와 관련된 다른 기제, 원시적 이상화, 투사적 동일시, 부인, 전능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여기에서는 임상적 견해에 국한해서 어떻게 이런 방어 기제를 보는지 기술하고 이것을 다루는 심리치료적 접근을 제시하려고 한다. 1. 분열. 여기에서 분열은 제한적이고 한정된 의미에서 사용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반대되는 성질을 가진 내사와 동일시들이 분리되어 유지되는 능동적 과정에만 국한된다. 그리고 이러한 용어의 사용은 다른 저자들이 좀 더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것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분열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한 임상 예로 제시될 수 있다. 내담자는 30대 후반의 독신녀였는데 알코올과 약물 중독으로 입원하였다. 그녀는 초기에 반항을 보인 시기 이후에 뚜렷하게 일정한 진전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병원에서 퇴원하기 몇 개월 전에 심리치료를 시작하였고 외래에서 심리치료를 지속하였다. 이전에 와해된 인생과 일과는 대조적으로 그녀는 병원 밖에서의 일과 사회관계에 잘 적응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여러 관계를 맺었지만 모두 수개월 동안만 지속되었고 자신을 이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상당히 피학적 태도를 취하며 관계를 가졌다. 치료 관계는 피상적이었다. 내담자는 형식적으로 우호적이었다. 일반적인 공허감은 강한 의심을 감추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이를 단호히 부인하였는데 나중에야 심리치료자가 아니라 이전의 병원 의사에게 인정하였다. 수개월 동안의 완전한 절제 이후에 그녀는 술을 마셨고 상당히 우울해졌으며 자살 생각을 하였다. 그리고 재입원해야만 했었다. 어떤 시점에서도 무엇이 진행되는지에 대해 그녀는 치료자가 알 수 없게 하였고 치료자는 그녀가 병원에 입원한 이후에야 이러한 진행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 다시 태어난 이후에 그녀는 전이에 관한 함축된 모든 의미와 알코올 일화에 관련된 모든 정서적 의미를 부인하였다. 그녀가 취해 있을 동안에 강한 분노와 우울 정서가 있었지만 자신의 일부로 관련지어 느끼지 않았고 단순히 자기 것이 아니라는 느낌을 반복해서 표현하였으며 그러한 일화가 다시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보지 않으려고 했다는 점은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치료자 쪽에서 수개월 이상에 걸친 기나긴 노력의 시작을 의미하였다. 일상에 공허하고 우호적이지만 거리를 두는 내담자의 태도가 알코올 중독 위기 동안의 정서적 변화와 특히 치료자에게 그러한 위기를 숨기려는 것과 함께 있었다. 몇 달 동안 뚜렷하게 좀 더 적응적인 행동과 좋은 기능을 보이면서 이러한 일화가 2번 이상 일어난 이후에야 비로소 내담자는 치료자를 더 거부적이고 공격적인 어머니로부터 그녀를 구원해 주는 것을 거절한 냉담하고 거리를 두며 적대적인 아버지로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어떤 시점에서 내담자는 어린 시절에 상당히 위험한 것으로 나중에 확인된 병으로 고통받으면서 활동적인 사회생활을 방해받고 싶지 않았던 어머니에 의해 어떻게 집에 방치되었는지에 대해 치료자에게 정서적으로 강렬하게 이야기하였다. 내담자는 심리치료자, 아버지에게 얼마나 그가 필요하고 그를 사랑했는지 실제로 표현했다면 그녀는 그렇게 오랫동안 좌절되었던 분노만큼 강렬한 강도로 그를 파괴시켰을 것이라고 느꼈다. 그녀가 느꼈던 것을 억제하기 위한 해결책은 치료자와 거리를 둔 우호적 관계가 가장 가능한 것이었다. 반면에 애정에 대한 추구를 분열시키고 사랑하지 않는 남자에 대한 피학적 복종을 통해 가학적 아버지 표상에 대해 복종하였으며 치료자와 남자친구 둘 다에게 정서적으로 분노와 우울이 완전히 해리된 알코올 일화를 통해 아버지에게 반항을 하였다. 전이 관계의 이러한 모든 자료를 가져오려는 노력은 내담자의 불안을 증가시켰다. 그녀는 심리치료자를 더욱 신뢰하지 못하고 화를 냈고 과도한 알코올 섭취와 연합되어 남자와 혼란스럽게 관여되는 이전 음주 패턴으로 되돌아갔으며 심리치료로 이러한 행동화를 다루려는 모든 노력이 실패하였다. 결정은 그녀를 재입원시키는 것이었다. 피상적 견해에서 보면 내담자는 심리치료 초기에 꽤 괜찮았지만 이제는 많이 나빠진 것처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치료자는 처음으로 진짜 사람을 다룬다는 신념이 있었다.
그는 필요한 만큼 입원 치료와 함께 심리치료를 지속시켜서 결국 위에서 개관한 안정되고 기본적인 전이 패러다임을 극복하도록 돕기를 희망하였다. 이런 사례는 분열 기제의 강력한 우세, 좀 더 원시적이고 부정적인 것이 우세한 전이의 출현에 반하는 분열 기제의 방어적 기능, 그 결과 치료적 상호작용의 피상성과 인위성이 명백함을 예시한다. 이 내담자에게서 치료 동맹은 분열 기제가 충분히 극복되기 전에는 수립될 수 없었다. 내담자가 구획화를 유지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일관적으로 해석하는 것만이 마침내 안정되고 병리적인 평형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 독립적으로 표현된 갈등적 자아 상태를 연결하기 위해 일관된 노력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해리를 보호하는 2차적 방어를 찾아서 치료에서 표현되어야 했다. 이러한 내담자는 무의식적이고 억압된 자료를 찾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겉보기에 정서적으로 독립된 것처럼 보이지만 능동적으로 변하는 두 가지 이상의 자아 상태를 연결하고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원시적 이상화. 원시적 이상화는 치료에서 극단적으로 비현실적이고 원초적인 형태의 이상화로 나타난다. 이러한 이상화의 주 기능은 내담자가 부정적 전이 성향을 치료자에게 투사하는 것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인다. 치료자에게 원초적이고 좋기만한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의 투사가 있고 동시에 내담자의 나쁜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에 의해 이러한 좋은 이미지가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이 있다. 한 내담자에 의하면 그는 치료자가 태어난 나라의 지적 우월성과 내담자가 오랫동안 살았던 나라의 정서적 자유를 가장 잘 통합하는 심리치료자를 경험하는 대단한 행운을 가졌다고 생각하였다. 표면적으로 내담자는 그러한 이상적 치료자에게 매달리는 관계로 안심하는 것처럼 보였고 치료자와의 마술적 결합을 통해 냉담하고 거부적이며 적대적인 환경으로 경험된 것으로부터 보호되었다. 내담자는 오래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상당히 애를 쓰는 자기 기만과 자기에 대해 치료자를 속이는 것으로만 치료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내담자가 치료자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를 치료자가 정말로 알게 되면 치료자는 내담자를 받아들일 수 없고 미워하고 무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치료자를 과도하게 이상화하고 요구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치료자를 좋은 초자 내사로서 활용하는 기능성과 관련하여 과도한 이상화의 해로운 효과를 예시한다. 나중에 이러한 이상화는 치료자를 평가절하하고 무시하는 것에 대한 방어로 발달하였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치료자를 공허하고 거드름 피우며 과도하게 비판적이고 관습적인 부모상으로 여겼던 것이다. 이런 내담자가 치료자에게 부여하는 이상화의 비현실적인 특성을 몇 마디로 전달하기는 어려운데 이것은 보통 신경증 내담자에게서 볼 수 있는 덜 퇴행적인 이상화로 인한 전이와는 질적으로 상당히 다르다. 이러한 독특한 형태의 이상화는 자기애적 성격 구조에서 중요한 방어로 기술되었다. 성격 구조에서 강한 자기애성 특성을 보이는 심리치료자는 때로 내담자와 일종의 마술적이고 상호적인 감탄으로 쉽게 이끌 수 있고 이런 방어 기제가 현실적 치료 동맹의 수립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손상시키는지를 쓰라린 실망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이다. 긍정적인 느낌이 이러한 이상화의 일부라는 것을 여전히 인식하면서도 이상화를 확고하게 무효화시키는 것, 전이 왜곡의 비현실적 측면에서 계속해서 내담자를 증명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인데 이상화 이면에는 종종 편집적 두려움과 전이 대상에 대한 상당히 직접적이고 원시적인 공격성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보더라인 인격 구조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 두 개의 방어 기제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죠. 우선 첫 번째가 분열, 두 번째가 원시적 이상화를 예를 들고 있고 지금 앞으로 살펴볼 게 투사의 초기 형태, 특히 투사적 동일시하고 그다음에 부인 기제, 그리고 다섯 번째로 전능과 평가절하, 이런 여러 방어를 오늘 공부하는데 방어라고 하는 것을 방어 기제라고 얘기해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옳은 얘기냐, 그 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냐 하는 얘기를
모든 컴플렉트 티어리 그 현대 갈등 이론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모든 활동은 한쪽에서는 역동의 만족을 얻기 위한 노력이고 또 한쪽에서는 방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타협형성을 하고 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사고를 하거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타협형성을 하는데 그 타협형성 속에서 한쪽에서는 역동의 만족과 또 한쪽에서는 방어라는 기능,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쩌면 방어 기제라고 하는 에나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이런 여러 가지 방어 기제라는 개념, 방어에는 여러 기능들이 있는데 이거는 결국 우리의 펑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기능들, 우리가 가진 기능들을 모아서 이것을 이고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이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할 때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얘기하면 마치 방어를 위한 특별한 기능이 따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하는 게 찰스 브레너의 입장이에요. 현대 갈등 이론에서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정신활동, 모든 활동들이 우리의 모든 이고의 기능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주로 방어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순수하게 방어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정신기능은 없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모든 정신기능이 한편에서는 역동의 만족 추구가 또 한쪽에서는 방어를 함께 이렇게 타협해내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본다면 그런 쪽에서 본다면은 뭔가 분열이라고 하는 기제나 여기서 원시적 이상화라고 하는 것 쪽에서는 어느 한쪽에서는 이런 방어 방식을 통해서 자기의 불안이나 우울이나 자기의 공격성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해내고 이걸 의식하지 않고 자기의 힘든 정서를 경험하지 않는 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무언가를 만족을 주는 부분이 또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만족 중에 우리가 세컨더리 게인까지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만족이 없는 방어도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방어 기제는 방어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거기에서 방어와 동시에 무언가를 얻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방어를 할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조금 방어라는 용어 자체를 방어 기제라고 해서 특별하게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경계선적 인격 구조를 가진 분들은 방어로 분열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투사의 동일시나 또는 이상화나 이런 것들을 쓰고 있어서 이건 방어 기제로만 활용된다 이렇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모든 정신활동이 다 경우에 따라서는 방어로 사용된다. 방어와 역동 만족 두 가지를 다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인데 주로 이분들이 이런 방어를 많이 쓴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근데 모두가 다 방어적이라고만 얘기할 수 있는 것이냐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하지만 이분들이 주로 쓰는 방어 기제, 전형적인 방어 기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과목을 따라가 보죠. 근데 여러분 중에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들이 인격 구조가 어느 한쪽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굉장히 따스한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인격 구조가 해리되어 있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이죠. 디소시에이션 되어 있는 것 같은. 보통 여기서 분열 기제는 억압을 사용하지 않은 억압은 상당히 인격 구조가 잘 이루어진 경우에 그래서 슈퍼이고가 형성되는 단계에 가서 억압이 일어난다고 보죠. 근데 아직 슈퍼이고가 충분하게 발달하지 않은 분들은 억압하는 기제보다는 분열이라는 기제를 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억압된 게 아니고 이미 의식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의식이지만 지금 의식으로 느끼지만 다음 순간에 다른 인격 체제가 들어온다면
지금 이게 무의식 같지만 완전히 억압된 무의식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이 상태는 잊어버린 무의식이죠. 내가 어텐션을 주고 있지 않은 무의식이죠. 그래서 억압을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인격 구조가 통일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이카틱한 분들이나 보드라인 환자들은 억압이 충분하게 발달하지 않아서 이런 분열 기제를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억압을 잘하는 분은 어때요? 자기가 굉장히 인자로운 사람을 모습으로 드러나는 사람이라면 자기는 계속해서 인자로운 모습을 보이면서 자기의 공격적인 모습은 거의 억압에서 잘 드러나지 않아요. 아주 특별한 경우 억압이 무너졌을 때 드러나는 거지. 그런데 보드라인 환자들은 어때요? 자기의 따뜻한 모습과 차가운 모습이 수시로 냉탕온탕식으로 옮겨다니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억압된 게 아니고 인격 구조 속에 억압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거죠. 그래서 단지 해리돼 있다고 분열돼 있어서 어느 순간에는 A라는 인격 구조를 가지고 다음에는 B라는 인격 구조를 가지는데 이 두 가지가 서로 통합되어 있지 않고 이때는 이 갈등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일요일 날 만났을 때 이분이 행동하는 방식과 월요일 날 방식이 달라요. 그런데 이분은 이게 갈등으로 느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갈등으로, 그래서 이게 compartmentalization이라고 어떤 분들은 또 얘기를 하죠. 구역화해서, 자기 삶을 구역화해서 여기서는 내가 아주 나이스한 사람이에요. 저기가 아주 가혹한 사람 행세를 해도 이게 분열된 상태죠. 분열된 상태인데도 그 분열을 자기가 통찰해서 통합해낼 능력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쩌면 이분들은 원시적 이상화 상태 대상을 굉장히 미화시키죠. 그러면 또 자기도 또 이상화하죠. 코우식으로 얘기를 하면 코웃에 우리 나르시시즘의 두 가지 축이 있다고 코웃은 얘기를 하죠. 하나는 그랜디오스 셀프가 있죠. 또 한쪽에서는 아이디얼라이스드 퍼렌탈 이마고라고 그래서 한쪽에는 거대 자기라는 나르시시즘의 축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상화된 부모 원상이라는 축이 있죠. 그래서 어쩌면 이 보드라인 인격 구조를 가진 분들은 자기 셀프 자체도 좋은 셀프와 나쁜 셀프를 통합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보이고 대상 자체도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이 서로 분열된 상태로 그대로 두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떨 때는 자기의 좋은 셀프와 이상화된 대상이 합쳐져 있으면 아주 관계가 아주 기분 좋게 이루어지겠죠. 어느 순간은 자기의 고약한 부분과 상대방의 형편없는 대상상이 있겠죠. 그 평가절하된 대상상과 자기의 쉐임풀한 혹은 길티한 그래서 나쁜 자기 이미지가 이 두 가지가 합쳐지게 되면 그 관계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어떤 대상 자체도 분열되어 있고 대상상 자체, 대상에 대한 표상 자체도 분열되어 있고 자기에 대한 표상 자체도 분열되어 있는 게 이 보드라인 퍼스널티 구조 이런 경계선적 인격 구조를 가지신 분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원시적 이상화인데 지나친 이상화, 그래서 원시적이라고 하는 거죠. 올구신 대상으로 우리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한쪽에서는 원시적 이상화를 하지만 또 어느 순간에 아까 대상 자체의 항상성도 없고 자기 이미지 자체도 항상 똑같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또 대상에 대한 평가절하가 동시에 일어나죠. 그 이상화와 평가절하가 이렇게 번갈아 일어나는 경향들이 그래서 이분들을 대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오늘은 굉장히 서로 어떤 상담이 잘 진행되는 것 같고 잘 이해되는 것 같은데 다음 날이나 아니면 같은 세션 안에서도 다음 순간에 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하죠. 투사의 초기 형태, 특히 투사적 동일시.
투사적 동일시는 경계선 성격 구조 내담자의 전이현현에서 중심이 된다. 파이만과 로젠필드는 이러한 방어 기제가 임상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기술했다. 이미 두 치료자에게 치료를 중단한 적이 있는 한 내담자는 세 번째 치료자에게 안정될 수 있었다. 앞에 두 치료에서 그녀는 단단하고 거의 망상적 투사에 가까운 공격성 가운데 있었고, 세 번째 치료자에게는 몇 달 넘도록 치료자가 거의 완전히 꼼짝하지 못한 입장에 있도록 하였다. 치료자는 질문을 하는데도 매우 조심해야만 했다. 내담자는 단지 눈썹을 올리는 것으로 질문이 달갑지 않다는 것을 표시하였고, 그러면 치료자는 주제를 바꾸어야만 했었다. 내담자는 자신의 삶의 주제에 대해 완전히 비밀을 유지하고 소통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고 생각하였다. 그녀는 표면적으로는 치료 상황을 일종의 마술적 의뢰처럼 이용하였고, 뚜렷하게 좀 더 깊은 수준에서 자신의 공격성을 투사한 전이 대상을 가학적으로 통제하려는 요구를 행동하였다. 전이 대상을 완전히 가학적으로 통제하려는 내담자의 욕구와 관련된 치료 시간 내에서의 행동화는 수정될 수 없었다. 내담자의 행동화에 제한을 가하려는 시도나 그녀의 행동에 어떤 함의가 있는지를 직면시키려는 치료자의 시도는 단지 내담자에게 분노 발작을 일으키고 치료를 중단하게 할 것이라고 치료자는 생각하였다. 이러한 종류의 행동화로 심리치료를 시작하는 내담자 그리고 치료자에게 비현실적인 요구에 맞닥뜨리게 하거나 치료의 지속이 위협될 정도로 치료 상황을 왜곡하려고 시도하는 내담자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어떤 치료자는 이후에 치료 관계가 수립되었을 때 내담자의 행동화가 점차 통제되기를 희망하면서 내담자의 비현실적 요구에 도전하지 않고 치료를 시작하게 허용하는 것은 장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일련의 사례를 장기적으로 관찰한 관점에서 보면 비현실적 조건에서는 심리치료를 시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만약에 내담자의 때이른 행동화를 통제하려는 치료자의 시도가 심리치료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염려되면 입원의 필요성이 고려되어야 하고, 이에 대해 내담자와 논의해야 한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심리치료 방법만으로는 퇴행적 전이 행동화를 다룰 수 없는 내담자와의 초기 심리치료 관계를 보호하려 할 때, 그리고 병리적 방어 기제를 보이는 내담자를 직면시키는 것이 과도한 퇴행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경우다. 이런 상황에서 입원은 보호적 기능뿐만 아니라 진단적 기능도 하며 심리치료를 하지 않아도 병원 밖에서 계속 기능할 수 있는 내담자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심리치료가 적합한 경우이지만 때이른 행동화로 인해 심리치료가 비현실적으로 제한되면 내담자에게는 스트레스가 되지만 심리치료를 하기보다 입원 치료가 더 선호된다. 동일한 병리에 의해 분명한 구조화가 요구되는 심리치료에서 필수적인 구조화가 방해되기 때문이다. 투사적 동일시는 치료 시작부터 비현실적 내담자, 치료자 관계를 창출하는 주된 범인이다. 전이에서 내담자가 적대적으로 맹공격을 하고 결국에는 치료자를 역공격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잔인한 노력, 치료자를 통제하려는 내담자의 가학적 노력은 치료를 마비시키는 결과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치료 세팅 내의 확고한 구조, 전이 행동화의 일관된 차단, 그리고 가장 단순하게 말하자면 만성적이고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부터 치료자를 보호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사실은 이미 제안한 바 있다. 투사 기제를 감소시키기 위한 일관된 명료화 및 해석과 이러한 확고한 구조를 결합시키는 것은 힘든 과제다. 자, 여기서 투사의 동일시와 관련돼서 이런 내담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컨버그 방식의 여러 이야기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떤 것을 느끼시는지, 공감을 하시는 부분과 공감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사례 속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좌절이나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왔고 지금도 대응하고 계신가 하는 얘기를 조금 나눠도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이게 가족과 융합이 되어 있는 상태. 근데 저한테 한 7세션, 6세션까지는 정말
아주 찰떡처럼 붙어서 잘 왔어요. 이상화됐죠. 네, 그리고 좋은 내담자였어요, 저한테도. 그렇죠. 아주 나이스한 내담자 그리고 네, 이상화된 상담. 네. 근데 이제 뭔가 우리가 어떤 대화 중에 통하지 않고 있고 자꾸 겉도는 대화를 반복해서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이 너무 확 달라진 이 내담자한테 적잖이 당황했고 압도됐던 것 같아요. 압도돼 버리죠. 예. 그래서 네, 인터내셔널하기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겠죠. 저는 무지 살아남으려고 애를 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이 사람의 방어의 메시지가 아니었나 싶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려는 안간힘. 그게 저한테는 저 자신을 보호하려는 안간힘으로 드러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둘이 비슷한 정성이.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공격받는다고 느꼈다는 얘기예요. 내가 해석적인 그런, 걸 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공격받으니까 자기가 공격받는 그러니까 굉장한 어그레션이 생기잖아요. 예, 그랬던 것 같아요. 나쁜 대사가 나한테 투사해버리죠. 비난하는 맞아요. 대상으로. 그러니까 비난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비난하는 대상을 나는 비난할 정당한 권리가 있게 되죠. 정당화가니까. 그렇게 또 해석을 하는구나, 무의식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제가 신이 아닌데 선생님도 잘못할 때가 있지 않을까. 선생님도 어떻게 그렇게 다 알 거라고 생각했을까.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자신의 환타지를 깨는 엄청난 상처를 입은 사람이 돼버려갖고 좋은 얘기가 이상화 전이를 받아주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 경험은 또 처음이었네. 그래 이상화를 할 때는 그 이상화가 이 사람은 필요하니까 난 사실은 내가 뭘 잘 알겠어요. 나도 잘 몰라요.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사람들과 자기적인 상처가 되잖아요. 오히려.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상담자인데 상담자가 자기가 나도 잘 모른다고 해버리면 이 사람은 믿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겉으로 굉장히 그랜디오스 셀프를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 자기는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잘났다고 우기는 이런 판타지를 하면서 동시에 자기 혼자는 안 되니까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제일 힘이 세. 여러분이 만나는 환자층이 거의 대부분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공부 이 책 하고 나서 다시 또 다른 책으로 좀 계속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대부분의 환자층이 지금 이 레벨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 레벨에 있는데 이걸 뉴라틱한 수준에 있는 내담자를 대하는 방식으로 대하면 100점 100패 하는 거예요. 100점 100패 했습니다. 굉장히 아픈 경험인데 우리 그 다음으로 가면서 또 얘기를 하죠. 네. 부인.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내담자에게서 부인은 내담자의 주관적 경험 영역이나 외부 세계 영역에 대한 단순한 무시로 나타날 수 있다. 내담자 받을 때 부인된 영역이 자각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지만 다른 정서 경험과 이것을 통합할 수 없다. 부인 기제를 진단하기는 비교적 쉬운데 이것이 야기하는 유별난 현실 검증의 상실 때문이다. 내담자는 꽤 다급하고 압박이 되는 현실 국면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처럼 행동한다. 졸업 및 졸업 이후의 직업과 관련된 논문이 마감 기한에 걸린 한 내담자는 마감 기한 전 2주간 심리치료 회기 동안에 논문 관련 주제를 단순히 빠뜨렸다. 그는 논문을 검토하는 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두려움과 공격성을 심리치료자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그의 부인 방어는 차별받는 것에 대한 편집적 두려움으로부터 그리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기에게 창피를 주려고 하는 선생님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였다. 치료자는 내담자에게 논문을 끝내는 것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논문을 완성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반복해서 직면시켰다. 이러한 무시에 관한 무의식적 함의를 해석하면서 치료자는 실제로 논문을 완성하는 것을 방해하는 많은 방식에 대해 탐색시키고 직면시켰다. 부인 방어는 전이에서 매우 복잡한 형태로 일어날 수 있는데 전이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치료 상황의 현실적 국면을 방어적으로 부인하는 것뿐이다. 한 내담자는 자신의 유혹적인
시도에 반응하지 않는 분석가에게 화가 날 것을 극복하려는 시도에서 분석가가 그녀를 유혹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다는 환상을 갖게 되었다. 그런 환상은 그녀가 분석가와 성적으로 친밀해지고 싶다는 소망을 복종적으로 무방비적으로 표현한 직후에 생겨났다. 어떤 시점에서 이 환상은 아버지와 분석가에 의해 강간당하는 것을 실제로 즐기는 환상으로 변하였고, 한때 분석가가 실제로 자기의 아버지였고 가학적으로 그녀를 강간하였으며 이것이 재앙을 일으켰다는 강한 신념과 함께 상당한 불안이 생겨났다. 이러한 전이 발달에 대한 몇 가지 함의 중에 그녀의 성적인 제안에 대해 분석가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현실과 이와 관련된 분노를 부인하려는 욕구가 두드러졌다. 분석가는 그녀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지적하였는데 그녀의 한 부분은 분석가가 그녀의 아버지가 아니고 그녀를 강간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이러한 환상이 위협적인 것은 그만큼 그녀의 성적 요구에 반응하지 않는 분석가에 대한 분노를 여전히 부인한다는 것이다. 분석가의 언급에서 오이디푸스적 함의는 잠시 배제되었다. 내담자는 거의 즉각적으로 긴장을 풀었으며 이 시점에서 분석가는 그녀가 약혼자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꺼리는 이유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녀가 약혼자에게 비현실적으로 화가 나서 요구할 경우 이것이 성적으로 즐기는 것을 방해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분노를 약혼자에게 투사해서 실제의 친밀감을 가학적 강간 위협으로 바꾸어 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언급은 현실뿐만 아니라 공격적 충동의 부인에 대해 그녀를 더욱 통찰하게 하는 길을 더 터주었다. 마지막 예는 경계선 내담자에게 두드러진 병리적 방어에 일관된 훈습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시한다. 이러한 방어의 훈습은 현실 검증을 증가시키고 퇴행을 유도하기보다는 자아의 강화를 가져온다. 이러한 예는 또한 전이 해석의 부분적 성질을 예시하고 치료관계 밖으로 전이가 비켜가는 것을 예시한다. 때로 내담자는 전이의 긍정적 측면을 부인할 필요가 있는데 긍정적 느낌의 표현을 하면 위험하게 치료자와 가까워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내담자는 이러한 과도한 친밀감이 그를 향한 치료자의 공격성뿐만 아니라 전이에서의 그의 공격성을 자유롭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두려워한다. 부인하고 있는 내담자에 대한 임상적인 접근이 어떤 면에서는 이게 컨버그 방식이에요. 여기서 굉장히 해석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컨버그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여러 인터벤션을 통해서 통찰을 강화하게 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병리적 방어에 일관된 훈습이 이루어졌다고 본인이 실제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이 케이스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적용할 수는 없어요. 어쩌면 이 내담자의 특수한 케이스에서는 해석적인 접근이 이분에게 자아를 강화하고 훈습이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많은 대부분의 경계선 인격 구조를 가진 분들은 해석적인 접근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저항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컨버그가 제시하고 있는 방법은 이분은 해석적인 방식으로 보드라인 인격 구조에 있는 분들을 치료해 낸다고 하는 일관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해석을 통해서 훈습을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무관된 어떤 방향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이 치료 관계가 잘 형성이 안 되고 치료 동맹이 이루어지지 않고 저항이 심한 경우에는 입원을 시켜서라도 이분들을 돕겠다 하는 쪽에서 그래서 입원이 가능한 상태를 염두에 두면서 인터벤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다른 현대정신분석이나 혹은 자기 심리학자들이 접근하고 있는 것과는 굉장히 달라요. 이 컨버그의 입장, 컨버그는 자아심리학자의 입장에서 해석 중심으로 치료를 물론 해석이 여기서도 뉴라테간 환자에게 하는 것과 같은 해석보다는 굉장히 해석의 빈도나 해석의 내용이 달라지겠죠. 현실 적응을 하겠죠.
하지만 그래도 기법은 기본적으로는 해석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분은 환자의 저항이 심하거나 환자가 치료 관계를 잘 맺지 못할 경우에는 입원을 시키면서 라도 이분을 도와주는 이런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통 여러분들이 정신분석가들이나 상담가들은 자기 오피스에서 환자를 보는데 입원을 시킬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잘 병원과 연계되어 있는 이런 입장에서 환자를 보는 게 아니고 이 내담자는 입원과 상관없이 입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컴버처럼 이렇게 다이렉트로 해석적인 접근을 하는 방식으로는 환자를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분들의 저항이 생겨났을 때 혹은 지나친 퇴행이 일어났을 때 이걸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컴버 입장에서 이럴 때는 다른 방식으로 동료 치료사를 투입을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입원을 시켜서라도 안정시키면서 장기적으로 치료를 하겠다. 그렇지만 빠른 시일 내에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 이고를 강화하고 현실을 직면시켜 나가는 이런 접근 방법을 선호하는데 이 방법을 쓸 수 있는 분은 사이카이트리스트나 병원에서 직접 언제든지 급할 때는 입원을 시킬 수 있을 만한 이런 체제가 갖추어진 곳에서 환자를 볼 때 이 기법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현대정신분석 입장에서는 이렇게 저항이 심한 내담자들의 경우에는 컨택 펑션을 따르라고 그러죠. 내담자가 원하는 선 이상으로 지나치게 우리가 자극적인 입장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나친 자극이 생겨나면 이분들의 저항이 심해지기 때문에 그 저항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자극을 견딜 수 있는 분인지가 사이카틱한 분과 보드라인 내담자 그것도 각각 또 구체적으로 사람마다 각각 감당할 수 있는 자극의 양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이분에게 적절한 정도의 인터벤션이 어디인가를 잘 항상 염두에 두면서 대부분은 안전하지 않는 한은 해석적인 접근보다는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분들과 컨택이 일어나. 그리고 이분들이 컨택하는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하는 방식이어야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분들을 끌고 우리 방식으로 치료를 끌고 가겠다는 이런 자세는 이분들에게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들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하게 될 텐데 여기서 조금 이 컴버그가 부인 기제에 대해서 본인의 성공 사례를 너무 좀 내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경우에 따라서 이런 접근 방식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우리 그 다음으로 가보죠. 전능과 평가절하. 전능과 평가절하라는 밀접하게 관련된 두 방어 기제는 과도하게 이상화된 자기표상과 대상표상 및 자아 이상의 원시적 형태에 대한 내담자의 동일시를 말하는데 이것은 위협적인 요구와 타인의 관여에 대한 보호이다. 이러한 자기 이상화는 대개 전능이라는 마술적 환상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받을 권리가 있는 모든 만족을 결국에는 내담자가 다 받을 것이고 좌절, 질병, 죽음이나 시간의 흐름이 자신을 건드릴 수 없다는 확신이다. 이런 환상의 귀결은 타인을 평가절하하고 치료자를 포함한 타인에 대한 내담자 자신의 우월성을 확신하는 것이다. 이러한 마술적 전능을 치료자에게 투사하는 것, 그리고 전능한 치료자와 마술적으로 결합하는 느낌이나 복종은 이러한 방어기제가 일어날 수 있는 다른 형태이다. 이 방어기제는 앞에서 언급한 원시적 이상화와 실제로 관련된다. 경계선 내담자의 특징적인 방어기제를 완전히 분리된 형태로 분류하는 것은 이러한 내담자의 기능을 명료화할 수 있지만 이 주제를 과도하게 단순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모든 방어기제는 복잡하게 서로 얽혀있고 다양한 조합을 보인다. 한 내담자는 상당히 뚱뚱하였고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강한 불안정감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먹을 권리가 있고 외적인 형태가 어떻든지 간에 그녀는 여전히 칭찬받고 소중히 여겨지며
사랑받기를 기대할 권리가 있다는 깊은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마침내 자각하게 되었다. 그녀는 뚱뚱한 것이 남성을 매혹시키는 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인식을 단지 빈말로만 하였고, 이러한 고려가 현실적으로 스트레스가 되면 치료자에게 매우 화를 내었다. 내담자는 치료자와 어떤 시간에도 약속을 할 수 있고, 대기실에 있는 잡지를 집에 가져갈 수 있으며, 집기 위에 담배재를 남기는 것에 전혀 주의할 필요가 없다는 억측을 하면서 심리치료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모든 행동의 함의가 그녀에게 처음 지적되었을 때 그녀는 치료자의 지각에 인정하듯이 미소를 지었지만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치료자가 참을 수 있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녀에게 매우 분명하게 한 이후에 그녀는 상당히 화를 내기 시작했고, 자신이 위대하다는 느낌을 보완했던 치료자를 끌어내리는 생각을 더욱 노골적으로 표현하였다. 이 내담자의 의식적 경험은 사회적 불안정감과 열등감이었다. 기저의 전능감은 상당히 오랫동안 무의식적으로 남아있었다. 여기서 어쨌든 몇 가지 아주 대표적인 방어 기제를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 컴버가 얘기하는 것도 실제로는 이렇게 단순화해서 어느 방어 기제 하나를 쓰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복합적으로 여러 방어 기제가 섞여 있어요. 근데 아까 또 제가 말씀드려도 방어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의 만족을 또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 방어와 자기의 역동 추구, 역동 만족, 이 두 가지가 함께 섞여 있으면서, 그리고 방어 기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업해가지고 있는, 방어는 기법도 굉장히 다양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느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동시에 융합돼서 사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대상 관계 속 혹은 대인 관계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것이 같지 않아요, 환자마다. 그러니까 어느 사람은 부인 기제를 쓴다고 해서 부인 기제만 쓰는 게 아니고, 부인 기제와 함께 또 다른 이상화 기제나 평가 전화나 자기의 전능감이나 여러 가지 것들과 섞여서, 그것도 회기마다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쓰는 몇 가지 기법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일정하지 않다.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어느 방어 기제 하나에만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고, 전체적인 대상 관계나 대인 관계, 치료 관계 속에서 전체적인 역동을 중심으로, 특히 그것을 이해하려면 결국 우리의 역전위를 중심으로 해서 이분 안에 일어나고 있는 정서들은 어떤 내적 대상 관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한 통찰이 시간이 가면서 좀 깊어질 필요가 있겠죠.